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55회차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전산세무 2급 55회 기출문제는 합격률이 19%였는데요.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문제 경향이 그죠? 굉장히 호불호가 강합니다. 그래서 쉬운 건 쉽고요. 어려운 거는요. 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요령이 있다라면 뭔가 논점이 안 떨어져? 그러면 일단은 패스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고지고 있는다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려운 문제는 시험에서는 정면 돌파가 아니고요. 걔는 일단 비켜나가고 일단 나머지 득점을 하시면 곰곰이 보면 나머지 피해간 나머지만 정확히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문제 없어요. 사람들은 시험을 칠 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이 문제를 못 풀면 떨어진다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걸 낑낑대다가 시간 쓰고 그죠? 득점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출제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너무 아니다 싶은 거는 일단 패스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좀 남죠? 그때 차분히 와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론 문제에서 어떤 논점이 있는지, 특히 이번에는 뭡니까? 세법이 어려웠다고 좀 들었는데요. 세법하고 원가 쪽에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인데요. 1번 문제는 쉽지만 2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한 문제 정도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보면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에 재무제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당연히 있죠. 1번 합계잔액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렇게 5종이 기본 재무제표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다음 거래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4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이 뭐냐면 2번 문제가 뭘 물어보는 겁니까? 자본의 증가가 아닌 거 있죠. 자본의 증가가 아닌 것, 증가되는 게 아닌 것을 찾아봐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되는 걸 찾아봐라. 아니면 그죠? 불변인 거 이런 걸 찾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증가가 되는 거고 증가가 안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되는 거를 찾아보면 답이 될 겁니다. 감소되거나 불변인 거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1번 회계 처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액면가액 100만 원을 주식을 10만 원의 유상증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을 제가 회계 처리를 해준다라면 10만 원을 유상증자하다. 현금이 액면 100만 원짜리를 주식을 10만 원의 유상증자 그럼 10만 원. 여기에 자본금이 1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뭡니까? 주식 할인 발행 자금 해서 90만 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자본 계정이 2개가 있잖아요. 그죠? 자본금과 자본 계정이 요거 자본 계정만 할게요. 자본 계정 요거랑 2개가 되죠. 그죠? 그럼 이 거래에서 자본은요. 10만 원이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요거에서는 자본이 뭡니까? 자본이 플러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만 원 플러스 됐죠? 요거는 90만 원. 요거는 자본을 감하는 거는 90만 원.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냐? 1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합하면 자본이 10만 원이 증가된 꼴이죠. 그러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새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면 100만 원으로 인식된 자기 주식을 30만 원에 처분하였다. 그럼 2번은요. 자기 주식을 100만 원짜리를 그죠? 얼마에 팔았냐면 현금 3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얼마가 나타나냐면 7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우리가 거래를 알 수 있고요. 자본 계정 이거랑 요 두 개입니다. 이것도 뭡니까? 자본이 플러스 됩니다. 자본 조정 70, 자기 주식 가액 있죠. 감소되었던 걸 지금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30만 원의 실제적인 자본의 증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현금 거래잖아요, 그죠? 여기서 좀 힌트가 있다라면 지금 현금이 얼마예요? 이 거래에서 10만 원 들어갔고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30만 원 들어왔잖아요. 실제적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현금으로 봐도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뭐 회계 처리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보죠. 자, 세 번째, 감자를 위해서 액면가액 주식 100만 원을 주식을 10만 원에 취득한 후 소각하였다. 그러면 여기 감자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지금 100만 원짜리. 그리고 현금을 얼마 줬습니까? 10만 원 주고요. 그러면 감자 차익이 얼마입니까? 감자 차익이 그럼 90만 원 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거래에서 자본의 증가가 어떻게 될까요? 뭘 보면 자본이 이 경우에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죠.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죠? 현금을 보시면, 그죠? 자본금은 100만 원이 감해졌고 감자 차익이죠. 자본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본이 마이너스 된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본의 증가가 아닌 것,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권을 하면 이것도 보면 10만 원 상당의 특허권을 취득하고 대가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도 볼게요. 특허권은 10만 원 상당이고 자본금은요 100만 원 주식 100만 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차가 되겠습니다. 추할차가 되겠습니다. 9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이 첫 번째 모형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이 회계처를 보면, 그죠? 요거하고 요거 하면 자본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 중에서 자본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단박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딱 보는 순간 논점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패스해 놓고, 그죠?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이걸 낑낑대고 한다고 잘 안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가가 아닌 거 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있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렇게 되는데요.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나머지가 영업이익이죠. 그러니까 이 거래 중에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이 바로 영업의 비용과 그죠 수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쭉 보시면 감가상각 판관비, 판매사원의 인건비, 그죠? 급여 판관비, 대손상각비, 판관비, 유형재산을 기장치 처분에 따른 처분손실. 유형재산 처분손실은요 영업의 비용이니까 답은요 4번. 그러니까 1번, 3번 같으면 너무나도, 그죠? 쉽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거 출제되면 어렵다 싶으면 이걸 그냥 덤비 들면 안 되고 그냥 패스하라 이거죠. 자, 네 번째, 무형재산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무형재산의 장벽은 타산의 취득한 시점 아니고 사용 시점부터 합니다. 우리 상각의 감가상각이나 무형재산의 이론적 근거는 뭡니까? 유형이나 무형을 사용했다, 사용하면 수익을 낼 것이고요. 그에 따른 희생을 대응해서 배분하는 행위가 감가상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논점은요, 상각은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시점이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서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당연히, 그죠? 사용할 거 아니니까 사용 시점에 장부가액으로 표시해야 되고,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하는 금액이 증가하면 상각은 증감된 가액을 기초하고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하는 거에 증가하면 상각은 증감된 가액을 기초한다. 이게 무슨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니고 올바른 거네요. 올바른 거는 그럼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고 이거는 우리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늘어났다고 하면
만약에 무형자산이 처음에 측정한 공정가치가 100이었는데 120이 됐다고 하면요, 늘어난 그걸로 가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로 하지 않습니다. 배분한 거는. 그럼 네 번째, 무형자산은 상각이 종료된 시점에서 거래시장이 결정된 가격으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있죠.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데요. 이것도 살짝 있죠. 묘하게, 그죠? 좀 애매모호한, 이게 확신이 잘 안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죠?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런 뉘앙스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있죠. 1번하고 4번은 완벽하게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5번 충당부채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충당부채는 어떤 거냐면 우발부채 중에서, 그죠? 요건이 되는, 즉 미래에, 그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뭡니까? 측정할 수 있는, 있죠? 이런 것들을, 그죠? 충당부채로, 요건이 되면 충당부채로 계산하고, 그의 대표적인 개념은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보고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정감 조정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말에 퇴직금 추계액을 추정치를, 그죠? 최선을 다해서 추정한다. 두 번째, 이게 부채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요거 좀 메워놓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죠? 이거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있죠, 요건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부채의 정의,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이 해당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면 충당부채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되고, 명목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 이건 좀 어렵습니다. 복구 충당 부채 같은 개념인데요. 여러분의 그 학습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이런 것들이 애매하죠. 약간. 어떤 거냐면, 이 복구 충당 부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미래, 그죠?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자료 같은 거를 지금 설치한다라면 20년 후에 원자료를 이걸 폐사하기 위한 비용도 분명히 들겠죠, 그죠? 그러면 20년 후에 이 원자료를, 그죠, 해체하는 비용도 부채가 될 거죠, 그죠? 근데 그 부채가 그 가액을 어떻게 한다? 20년 후에 1억 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치로는 그 현재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재 가치에 의해서, 있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출액을. 그리고 그때 가면서 계속 뭡니까? 조금씩 이자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여러분이 조금 몽롱할 거예요. 1번, 2번은 맞는데 3번, 4번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 외에도 사용할 수도 안 됩니다. 이거는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퇴직금의 충당부채로 하면 그 목적, 퇴직금을, 그죠, 지급하기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그냥 이론적으로 봐도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재원, 그 충당한, 있죠, 그 위험액에 대해서, 있죠, 쌓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에 대한 얘기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좀 헷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 있죠? 아니라는 거.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만약에 좀 잘못했다면요, 세 문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마땅히 손에 딱 잡히는 부분이 두 문제고 세 문제는요, 좀 멍멍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세 문제를 맞추는데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냐면 원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가는 별로 변별력이 없죠. 그런데 원가도 한 문제 정도는요 꼭 어렵게 내죠, 그죠? 5문제를 맞추면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11문제잖아요, 그죠? 10문제, 11문제니까 그중 원가만 5문제 맞추면 어느 정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만 가슴에 와닿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가 꼭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단기의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더 크다면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뭐냐면, 보통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 더 크다는 거니까요, 보통 단기 총제조원가가 더 크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총제조 비용이, 그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보다 더 클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원가 배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직접 배분법은 모든 보조분 배분하는 방법이고 모든 보조분비를 옳지 않은 것은 네, 답은 4번이 보이네요. 그래서 보조분비를 가장 정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은요 단계 배분법이 아니라 상호 배분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8번 문제가 좀 꽤 어려웠던 문제죠, 그죠? 8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 이 제공품에 있죠. 이 5월 달에 공정 내역을 이제 우리가 살펴가지고 일단은 제공품을 기말 제공품을 뽑아야 되죠. 왜? 여기서 보면 5월 원장의 제공품 원장의 내역이고 강남성산은 직접 노후비의 70%를 제조간접비로 배분하고 있다. 5월 말에 아직 여기 중요하죠. 가장 키워드. 5월 말에 아직 가공 중에 있는 유일한 작업인 제조명령서 101호에 직접 노후비가 1,000원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5월 말에 아직 가공되지 않고 있는 기말 제공품의 가액 있죠. 101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실제 개별원가 계산의 그죠? 본래 모형을 정확하게 익히신 분들은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해설 강의 들으면 이렇게 되죠. 일단 제공품을 그려야 되죠, 그죠? 제공품을 그려가지고 이게 뭐 지금은 월초라고 해야 되죠. 월초가 있고 월말 그리고 단계 완성품 원가가 완성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 투입한 원가 단계가 아니고 월중에 그죠? 월중에 투입한 원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제공품의 변동 내역을 보면 5월 1일 하자니까 3,000원 투입은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 다 합하니까 뭡니까? 단계 투입한 원가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결국은 22,000원? 맞나? 22,000원이 되죠. 그죠? 22,000원이 될 것이고. 그럼 요거는 23,200원이 되고. 여기 완성품 있죠. 5월 말일자에 제품으로 대체됐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20,000원. 그럼 완성되지 않은 거는요. 5월 말은 3,200원. 요렇게 됩니다. 일단 요 부분이 제조 명령서 뭡니까? 완성되지 않은 101호, 그죠? 제조 명령서 101호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요 3,200원 중에서 여기에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발생한 직접 노후비는 1,000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조 명령서 101호에 부과될 직접 재료비는 얼마냐? X. 이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200원인데 배부된 거죠. 월말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101호에 대해서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간접비가 투입을 했는데 다 투입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또 넘어가지고 또 더 투입하면 완성이 될 건데 일단은 완성되지 않은 요 지금 작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투입했다는 거다. 그죠? 3,200원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바로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70%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곧 700원이 되고, 그죠? 그죠? 이거는 3,200원을 빼면 요거는요. 1,500원이 되었다는 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가장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서 강의를 하기가 가장 좋은 기본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안다라면 그죠? 실제 개별원가 계산을 왜 모르겠냐, 이거죠? 자,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를 풀다가 뭔가 느낌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패스합니다. 이건 계산 문제 넘겨야 됩니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9번 고정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는요 증가한다. 이런 건 기본적인 주제고요.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닌 것은요 적합한 상가 적합한 업종은 어느 거냐. 네, 이거 작은 거 대량 생산 전화기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쭉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불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고 너무 그죠? 어렵고 그죠? 좀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략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딱 있죠. 그러니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돼요. 이 기출문제 풀이할 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걸 정면 대응하면 안 돼요. 살짝 비키고 나머지만 뭐예요? 체크해서 내가 7점만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확실히 맞을 것만 쫙 맞추고 어려운 거는 일단 유보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꼭 시간 남잖아요. 그죠? 그때 마무리를 좀 차분히 하고 그 이론 시험은 아시잖아요. 그 만약에 어떻게 내가 잘 모른다라면 나중에 있죠.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방법 나중에 아실 건데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또 가면요. 질문 올라요. 선생님 강의하신 내용 중에 효율적인 방법이 뭡니까? 강의 뭐 그렇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유인물 이거 보세요 하면 이렇게 하면요. 이거 유인물 이렇게 당장 그 다음 날 있죠. 그 언급하신 유인물 좀 올려다가 사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인데요. 이 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5문제 할 때 너무 우리가 소득세가 문제죠. 소득세 너무 이렇게 사이드 규정을 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1번은 눈치코치로 여러분들은 1번이라고 알아야 되죠. 대장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장려금하고 연체 이자라는 거는 결국은 과표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죠. 연체는 뭡니까? 연체라는 거는 계약 위반에 따라 덧붙여진 있죠. 손해배상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부가가치 창출에 공급가액에 있죠. 창출 요소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내가 창출한 부가치가 아니죠. 근데 이 나머지 3개는 뭡니까? 원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죠. 그죠? 원래, 그죠?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으니까 원과세 표준 그대로 냅둬라 이 말이고요. 이거의 어떤 표현이 바로 이런 거죠. 원래